만약에 미국이 모든 동맹국에게 관세 15%를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환율이 새로운 전쟁터가 된다면 어떠세요? 이게 너무 좀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날짜가 2025년 11월 29일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근처로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미리 제시했던 숫자 1,390, 1,470, 1,500 지금 환율이 이 숫자들 근처에 와 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세 가지 키워드, 바로 관세의 상수와 그리고 환율을 움직이는 지평자, 스콧 베센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조가 가리키는 환율 밴드 시나리오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관세, 달러, 공급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국의 새로운 힘의 언어가 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조각들이 전부 딱 맞춰졌을 때 우리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이 환율이라는 전쟁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관세의 상수화부터 시작해보죠. 뭐 말 그대로 관세가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됐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도 관세는 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관세 자체는 뭐 새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체계를 발표했죠. 동맹국은 15%, 중립국은 한 20에서 25%, 그리고 경쟁국엔 50% 이상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숫자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 관세라는 게 자국 산업 보호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거 깎아줄 테니 저거 내놔 하면서 쓰는 협상 카드 아니었나요? 근데 동맹국 전체에 고정값을 매긴다는 건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우리 편이 되려면 일단 이 정도는 내고 시작해라. 이런 일종의 자격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 WTO 체제에서는 관세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변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 중심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뭐랄까 기본 회원권 가격 또는 입장료 같은 고정된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원권 가격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2025년 7월에 한국총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에 가서 관세 인하를 요청했었죠. 그때 돌아온 답변이 15%는 우방국 특별 요율입니다. 감사하세요. 였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감사하라니요? 네. 더 깎아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방국이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다. 라는 거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파이나 중력 가속도처럼 그냥 주어진 값,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하라는 말은 좀 너무 일방적으로 들리는데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고 또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도 미국 땅에 다 지어주는데 거기에 관세까지 내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불만이 나오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15%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고 충성도를 증명하는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죠? 이 15%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수백억 달러, 우와, 현대차가 조지아에 7조 원을,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죠. 관세라는 높은 벽을 세워놓고 이 벽을 넘기시려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직접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21세기판 조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란의 15%전이 벽이 딱 세워졌고 기업들은 그 벽을 피해서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겠네요. 다른 나라들이 그래 관세는 내줄게. 대신 우리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가격 낮추면 그만이지.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을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이 구조를 완성시키는 집행자, 스콧 베센트가 등장합니다. 2025년 초에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인물이죠. 스콧 베센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의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조지 소로스 밑에서 40년간 외환시장을 주무른
그야말로 거물 중의 거물입니다. 1992년에 파운드와 공격으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릎 꿇렸던 그 유명한 사건, 그 사건의 핵심 멤버였죠.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외환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면서 싸워본 야전사령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시 환율 전문가가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관세 전쟁은 지속 불가능하다. 하지만 환율 조작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잠시만요. 그 말은 관세는 우리가 정한 룰이니까 건드리지 마. 대신 너희가 환율로 장난쳐서 이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이런 경고로 들리는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관세는 고정된 장애물로 딱 두고 각국이 환율이라는 수단으로 그 장애물을 넘으려는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일본에나 약세를 경고하고 중국 위안화를 감시하고 아, 맞아요. 한국 원화가 급락하자 우려를 표명했었죠. 네, 브라질, 인도까지 주요국 통화 움직임에 일일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마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원화 움직임을 주시 중이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다음 날 환율이 28원이나 급락했던 일이 있었죠. 정말 말 한마디의 힘이 엄청나네요. 그게 바로 힘이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집행자의 보이는 손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센트의 목표는 단순히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겠네요. 오히려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가깝군요. 이건 우리가 알던 자유시장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판을 짜고 규칙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에 한국 같은 나라는 관세 15%도 꼬박꼬박 내야 하고 환율도 너무 약세로 가서 이득 보지도 못하게 또 너무 강세가 돼서 경제가 망하지도 않게 딱 원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대상인 거죠. 와, 이건 정말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시리즈가 예고했던 1390, 1470, 1500. 이 숫자들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점쟁이처럼 예측한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이 숫자들은 점쟁이식 예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관세 15% 상수화와 환율 통제라는 거대한 구조 위에서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서 계산한 현실적인 수령 구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수령 구간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압박지속 시나리오로 발생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 1370원에서 1470원 사이의 박스권이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가장 비슷하네요. 1,400원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보는데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죠. 이때 환율은 1320원에서 1380원대로 다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로의 부분적 회귀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15%라는 구조적 압박은 그대로 서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네, 가능성은 10%로 낮지만 최악의 상황이죠. 환율 전쟁 격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근린궁 피파 정책에 나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몽이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이 숫자들, 그러니까 1370, 1470, 15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그냥 감으로 정한 숫자는 아닐 텐데요. 이 숫자를 하나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레시피요? 네, 기본 재료는 관세 15%라는 고정된 맛입니다. 이 맛을 상쇄하려면 원화 약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라는 짠맛을 2%포인트만큼 넣고 강달러라는 쓴맛을 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환율이 1,600, 1,7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매운맛 때문에
정부가 원화를 무작정 약하게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환율이 너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당장 우리가 쓰는 기름값, 밀가루 값이 폭등해서 서민들 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너무 내리면 수입 물가는 안정되지만 수출 기업들이 죽어나고요. 정부는 이 딜레마 사이에서 양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재료, 즉 관세 압박, 금리 차, 강달러, 그리고 수입 물가라는 정치적 한계가 전부 섞였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의 균형점. 그게 바로 1370원에서 1470원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예언이 아니라 여러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에서 현실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보여주는 구조적 인사이트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1370에서 1470원 정도가 우리가 버텨야 할 메인 시나리오고 1500원은 정말 최악의 상황. 이 숫자들은 감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와, 지금 환율이 실제로 그 구간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좀 소름인데요. 그냥 오르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시나리오 1의 압박이 계속 진행 중이구나 라고 그 배경과 구조를 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뭘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먼저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관세 15%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수가 됐으니까요. 결국 금리를 조정하거나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남은 카드로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 얘기가 가장 와닿는데요. 환율 1,200원대를 잊으라는 건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성금방 정식을 모두 버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또 어떤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기업들이겠죠.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오르는데 관세 15% 때문에 최종 수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1370원에서 1470원 구간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환해지 전략, 원가 구조, 제품 가격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생산 기지가 이미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달러 시기보다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까요? 환율 1,100원, 1,200원이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전에는 원화 자산 90%, 달러 자산 10%였다면 이제는 그 비율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1,300원대 후반이 새로운 기준선이라면 달러 자체가 이자 없이도 원화 대비 가치를 방어해주는 훌륭한 안전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관세는 상수, 달러와 공급망은 미국이 이미 깔아놓은 판. 그 위에서 환율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이자 동시에 유일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관세가 상수가 된 세상에서 환율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 구간을 정해버리는 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읽지 못하면 1997년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환율이라는 숫자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힘의 균형이 이 숫자 하나에 집약된 결과물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 힘의 경제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방과 복지라는 우리 삶의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겠네요. 다음 5화에서는 이 힘의 경제각이 어떻게 국방비와 복지 문제로까지 번지는지, 나토의 국방비 5% 요구와 프랑스 사태를 중심으로 총과 복지의 전쟁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